신생아 특례론에 해당하는 분들조차도 현재 주택가격이 부담되는구나. 그 이자가 낮더라도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 속에 DSR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연초에 네.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있었죠. 네. 이게 뭐 엄청나게 신청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열기들 이것이 또 부동산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신생아 특례론이 작년처럼 그 특례 보금자리론 네. 그 정도의 효과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지금 일주일 만에 한 2조 몇 천억이 나갔는데 지금 3주 지났거든요. 3주 지났는데 3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늘어난 속도가 벌써 반감됐잖아요. 일주일 만에 2조면 3주면은 6조, 7조 가야 되는데 이 어떤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도 더 이 시간 대비 감소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우리가 접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주택가격이 2022년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좀 부담이 덜한 주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 9월까지 송파 같은 경우에 27억 가던 것이 20억대로 내려왔거든요. 거의 한 18억, 19억도 나왔었고 30% 가까이 넘게 빠졌다가 지금 한때 9월 정도 때는 얼마냐 한 24억 수준, 그러니까 90% 가까이 회복을 하니까 또 갭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려고 했던 주택가격이 최고점 때는 못 샀는데 가격이 내려와서 살려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어서 활용을 했고 지금 활용하려고 보니까 주택가격이 또 많이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 금액이 줄긴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담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덜 나는데 그 금액 중에서 비율을 따지면 한 20에서 25%가 주택 구입에 쓰였고 이번에 신생아가 나머지 70% 이상이 대환대출, 원래 대출을 좀 갈아타는 거 이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 때는 한 60% 이상이 구입자금으로 활용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아, 신생아 특례론에 해당하는 분들조차도 현재 주택가격이 부담되는구나. 그리고 이자가 낮더라도 그러면 이게 힘이 좀 예전보다 약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은 조금 늘었는데 거래 가격대 수준이 좀 낮은 것들이 좀 많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실제 올해 요번 주죠. 요번 주 어제 발표한 한국부동산 자료상에도 여전히 저번 주까지 매매 가격은 하락 추세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전국이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상방 힘이 예전보다 약하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스트레스 DSR 시행 네네.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다. 그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분위기를 만들 것이냐.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어떤 거를 맞아요. 의미하는 건지 좀 정확히 보도에 알려주시죠. 지금 이게 많이 안 나와서 그렇죠. 이게 이제 언론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그런 걸 좀 많이 해줘야 시장의 매도자나 매수자나 서로 정확히 알고 시장에 대처하는 어떤 합리적인 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제가 하나 그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바젤3 협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바젤 협약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바젤3 협약이 DSR하고 연관이 됩니다. 제가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해 보면 1944년도에 달러와 기축통화안이 시작된 건 다 아시고 70년도 초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됐죠. 금환 본위를 없앴잖아요. 약간 자유화 물결이 왔고 74년에 근데 자유화 물결 속에서 은행이 또 파산합니다. 독일에. 이게 좀 큰 은행이거든요. 파산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G10. 우리는 이때 뭐 해당 사항이 없죠. 이때 이런 원칙을 서로 이제 공유합니다. 야, 이거 이러다, 왜냐면 뭐죠? 저쪽의 은행의 상태를 모르니까 저쪽 은행에 부도가 날 걸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겠다 이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젤 요거 시작을 하고 88년 7월에 기준을 아예 만들어요. 바젤을 모여가지고 이 G10이.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BIS 비율이 나온 겁니다.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금융이 투명화 되려고 노력하는 게 실제로 보면 늦었잖아요. 88년에 BIS 비율에 대해서 8%가 이제 서로 맞춘 거예요. 네. 이건 지키자. 그래야 우리가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04년에 큰일이 있기 전에 요거 6월이에요. 신바질 자기자본형. 이건 왜 생겼냐면 잘 그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차주. 우리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체크를 퍼펙트하게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우리나라 지금 영끌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위험 가중치.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 대출할 때는 100원을 빌렸으면 150원을 빌린 거로 계산을 하면 약간 유동성 확보가 되잖아요. 사고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걸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필라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최저 자기자본 비율 뿐이 아니라 정책 당국의 감독 기능, 말씀드린 차주 관리, 그리고 시장균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런데 2008년에 우리가 아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다시 모여가지고 미국이 힘들긴 했지만 G10에서 이걸 G20으로 넓힙니다. 이때 이제 대한민국도 딱 가볍게 들어가죠. 네. 이때 MB 정부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11년 동안 12년대 스위스 바젤 가서 사인할 때 같이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정상회의는 G20이 서울에서 했어요. 의미가 높죠. 이때 우리가 위상에 올라간다고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젤시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을 하자 그런 게 이제 IFRS 기준이라고 국제회계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18년, 19년도에 이제 마무리되는 거였어요. 전 세계가. 근데 그쯤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가 터져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좀 연장을 했어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 속에 DSR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기로 다 합의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현재 DSR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작년 12월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우리 스트레스 DSR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세요. 그건 간단하죠. 우리가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갑자기 이자 낼 돈을 100원으로 생각했다가 150원이 되면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가계 소비나 금융 환경에서 문제가 안 될 수준으로 대출을 좀 건전하게 관리하겠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 DSR인데 그럼 이게 뭐냐 5년 동안에 지난 5년에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를 계산해 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테스트할 가상금리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작년 12월 15일에 발표를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그걸 적용한 겁니다. 적용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4%로 대출을 받아요. 네. 그런데 이걸 그러면 1%로 가상금리를 정했다 그러면 5%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5%로 하면 이자 부담이 느니까 받는 돈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대출의 볼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직장이면 3억만 빌려도 4.3% 이렇게 했는데 2,010만 원이 이제 나가잖아요. 이 40% 적용하면. 네. 그러니까 연봉의 40%에 이를 때 이 금액이 지금 이 DSR을 적용하면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생기니까 1억 2천만 원의 대출만 가능해. 이런 추가 대출이 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실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발표하자마자 제가 12월 달에 이 얘기를 썼거든요. 2025년 시장은 하향 안정화, 내년 얘기입니다. 지속 요인 작용으로 향후 시장 신호를 던진 거예요. 우리 이제 영끌하시거나 젊은 분들 바쁘셔서 모르시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지 시장 대처가 되는데 예전처럼 이제 폭등할 일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전 금융권에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이거 뭐 다 읽으실 필요 없고 요점 뭐냐면 이걸로 가겠습니다. 2024년 올해죠. 네. 올해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6.3억 원을 원래 6.6억 받던 분들이 갑자기 하면 충격이 있으니까 2025년에 100% 적용하고 올해 상반기는 25%만 적용하고 하반기는 50%만 적용하자. 그럼 우리 뭐 복잡하니까 접어두고 그러면 얼마를 받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6.6억을 대출받는 분이 상반기에는 이렇게 3천만 원 줄어요. 그리고 혼합형일 경우에는 2천만 원 줄고 주기형 좀 길게 한 것들은 6.5억 정도 받아요.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예요. 하반기로 가면 갑자기 10%가 줄고 그렇죠? 여기 최대 10%가 줄고 밑에는 한 뭐 2, 3%밖에 안 줄죠.
그럼 올해는 그렇다고 치던데 내년이 넘으면 100%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5.65, 확 내려가죠. 그리고 주기형 5년 한도도 6.25, 6%. 최대 16%에서 6% 사이에 대출 금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받은 네. 금액이.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출이 늘면 주택가격은 상방 압력, 대출이 규제하면 이거 규제 효과가 있잖아요. 규제하면 하방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대부분 이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 소비자들이 연소득 한 5천에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5천만 원 받는 분이 지금 작년에 3억 3천 받았는데 지금은 1,500 줄었어요. 지금 네. 2월 26일부터 엊그제부터 이게 시행이에요. 시행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 그래서 3.15인데 6월 달부터 넘어가면 이제 이거예요. 7월 1일부터 3억으로 줄어요. 10%가 줄었죠 벌써. 근데 내년에는 2억 8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1억짜리 받는 분도 6억 6천인데 5억 6천으로 1억이 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겠죠. 아, 이게 그러면 대출 펌핑이 예전 같지 않겠구나. 그러면 시장에는 하방 요인이니까 이걸 잘 판단하시고 DSR이 생각보다 강하겠다. 시간이 갈수록 여기서 만약에 아까 가상금리를 1%로 정했는데 또 부동산이 흔들리면 정부가 아마 그 가상금리를 2026년에는 2%를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또 더 줄겠죠. 이런 이제 정책 수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흐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젤3를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그 시기가 이제 완전히 다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그 DSR 40% 이상 네네. 그 대출 받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그 맞추는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정부가 고민이 그거예요. 그걸 소급 적용할 것인가. 신규로만 적용할 것인가? 네, 이거는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분들도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하긴 뭐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그랬지만 네. 한국의 가계부채 이 심각하죠.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맞아요. 그게 이제 결국 대출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부동산이 약간의 거품이나 또 이제 이 상태도 높은 가격인데 또 그런 게 있으면 가만히 안 있겠죠.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F4부터 다 해서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좀 틀리죠, 느낌이? 뭐 그런 건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중은행 금리도 오르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왜 은행들이 시중금리를 올리지? 이런 의아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 4대 은행이 0.1에서 0.5%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날수록 지금 이 바젤3 IFRS 기준에 맞추면 가계대출에 대해서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5배 정도에서 변동수 하나 더 줘요. 위험 가중치를. 그러면 이 건전성을 검토할 때 은행에는 건전성 점수가 약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국제적으로 볼 때. 이게 다 연동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은행 자체도 이거 조금 더 하다 보면 또 가계부채가 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건 우리가 올려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시장금리가 지금 최근에 뭐 대환대출 갈아타기 정부가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금리들을 낮추는 뭐 성과금 많이 가져가지 마라 이러면서 그런 압박을 받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액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낮췄다가 원래 시장은 시장으로 가잖아요. 정부가 앞만 독재 시절이 아니니까 그 돌아가는 과정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번에 다시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로 연결되고 이거 생각해 보시면 시장 금리가 쉽게 그렇게 뭐 잠시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 경제 상황이랑 맞춰가니까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누구나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수도 부족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 추세가 또 언제 다시 급등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미국의 CNBC 문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기도 지금 수면 아래 있는 뇌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양상은 제가 볼 때 지속적일 것 같아요. 쉽게 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부동산이 활성화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그 바젤 3 협약에 따라서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확장할 수 환경이 없는 있는 거 전략이다. 맞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는 하방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근데 지금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4월 위기설은 도대체 어떤 건가? 일단 그 건설사들이 지금 뭐 80%가 이자 내기도 힘들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 건설사들이 4월에 터진다는 얘기인가요? 터진다는 얘기보다요.
그 건설사들이 4월 15일이 그 감사 보고서 제출일입니다. 네. 그 우리 일반 분들은 보통 뭐 연말 결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뭐 회사 사정이 있으면 좀 늦게 내게 되잖아요. 외부 그러니까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은 그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래 재정 상태를 알아야 상장 회사라든지 주식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대처하고. 근데 그게 4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저한테 기자분들도 왜 4월 위기설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고. 네. 그러니까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보도에 많이 안 나왔어요. PF 부실에 대해서 태형이 터지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뭐 부실이 6조다, 7조다, 8조다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사를 또 나간대, 그죠? KDB에서 그게 좀 웃기는 거죠. 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리가 잘 돼 있다라면 그냥 그런 논제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뭐냐면 아 이게 부실을 숨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아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4월 15일 날 감사 보고서는 제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의 분위기상 이 회계감사법인도 이런 거 자꾸 잘못 회계를 하면 자기네 명성이 낮아지고 손님들이 줄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제가 회계감사법인 사장이라 그래도 이제는 똑바로 해야겠구나. 그렇죠? 분위기상. 그럼 똑바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미분양이 뭐 50%가 됐는데 뭐 60, 70% 나갔어요. 가계약 사인 받아놓고 이런 거 이제 안 봐준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부실한 상태가 다 도취되잖아요. 그대로 민낯이 드러난다. 네, 그렇죠. 속살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약간 안개가 살짝 꼈었잖아요. 속살이 보이면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C라는 회사가 상태가 안 좋은 게 나왔어요.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빨리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내가 먼저 돈을 찾아봐야겠구나. 네, 그게 움직이면서 이제 자꾸 가시화되고 일이 터지면 이제 4월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게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감사보고서상 터질 때가 있다는 건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미 치킨집을 장사했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럼 접어야 되잖아요. 지금 안 접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럼 접는 리스트들이 나오겠죠. 실제로 뭐 얘기하긴 뭐하지만 모 건설사는 대구에 현장이 많아요. 거기는 뭐 보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가 한 17개 건설사가 감사 보고서 이제 거의 대출 직전이니까 나오잖아요, 벌써 뭐 리스트가 벌써 떴어요. 여의도 시라시에. 그럼 17개 건설사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런 거랑 연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 4월 위기설 이것도 역시 결국 총선이 끝나면 터진다. 시점과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되는 것 그걸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연결시킨 거죠. 총선과 상관없이 제가 볼 때 4월 15일이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대패를 했다 가정할게요. 그럼 더 이상 지킬 명분이 없잖아요. 어떤 힘도 없고. 근데 이겼어요. 대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옥석가리기를 들어가겠죠. 이복형 원장이 워딩을 힌트를 준 거예요. 옥석가리기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A, B, C가 갈리겠죠. 그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최근에 이건 들으시고 딴 데 얘기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방송을 이미 방송에 나가는구나. 그 저축은행이 대주단에서 어느 모 저축은행이 대주단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이게 큰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대주단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현장에 대해서 채권들 돈 빌려주는 분들이 세 분인데 모였어요. 네. 모였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빌려줬어. 야 이거 살려서 같이 가자 그러면 밑에 후순위는 만약에 경매 가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가면 좋죠, 살리면. 그러면 그런데 저축은행이 만약에 3순위예요. 근데 빠져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못 받는 그러면 뭐 거죠. 그냥 진짜 아무 뭐 얘기도 못 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만약에 저축은행이 좀 많이 빌려준 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현장에. 그럼 거기는 대주단이 협력을 해야 도와줄 텐데 같이 모아서 저축은행 혼자서 거기 현장을 어떻게 사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현장 중에 부실 현장들이 살아날 힘이 있나요? 없죠. 그럼 저축은행이 좀 많이 대출이 된 현장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 외부 협력을 받을 게 없으니까. 그 대주단에서 빠졌다는 건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축은행이 많이 투입된 현장들은 또 위기를 겪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도 또 있다라는 거. 네. 근데 4대 금융도 네. 그 지금 떼인 돈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네, 최근에 나왔죠. 그동안 뉴스가 계속 안 나오다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실 게 그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한 잔 마시고. 이 심각한 상태에서 마시면 안 되죠. 2조. 제가 이제 막 가슴이 이제 두근대니까 얘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2조가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거를 왜 뜬금없이 그동안 조용한 것 같다가 그럼 보세요. 그 정도로 1금융권도 그 정도인데 2금융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이건 가는 수순이다. 뭐 때가 되면 이건 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뭐 저도 한 30년 했잖아요. 이거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인데 보도 이제 나왔으니까 일단 제 얘기가 약간 연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진 거잖아요. 4월 이기서 말씀하신 것도 연결성이 있고 태형 터진 것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IMF 터질 때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건설회사 잘 관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태형 딱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우리가 국민들이 현명하게 정부 입장에서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야, 이 아들아, 나 사업 잘 안 될 거니까 빨리 그 마음의 준비해, 우울할 준비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빠 열심히 하고 있다. 걱정 마라.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아들은 똑똑하니까 아버지 힘드시구나. 그럼 나는 빨리 아르바이트를 들어가겠구나. 다음에 어떤 돈 쓸 일을 줄여야 할까. 이렇게 현명한 대처를 하잖아요, 아들이. 그 효자고. 그렇죠. 멍청하거나 좀 불효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든 말든 그냥 막 뭐 투자하고 투기하고 뭐 그러면 일 터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기 예. 바랍니다.